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역사가 평가할 윤석열 대통령의 5대 개혁. 요즘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의할 때 참모들한테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다잡는 말이기도 하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하는 가장 가까운 비서들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5대 개혁이라고 했습니다만 4+1 개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플러스 저출생 대책. 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저항이 있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일희일비 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는 인기에만 신경 쓰면서 아무런 개혁하지 못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대한민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다. 이런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할 때도 당장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어요.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담화를 할 때는 국민의 건강, 생명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 설사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걸린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또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는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달라. 근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당장의 지지율, 당장의 정치적인 유불리, 당장의 정치적 인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거를 확신을 가지고 밀어가려면 올바른 역사적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정치 참여의 이유로 제시한 겁니다. 이권 카르텔.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역대 정부가 9번 싸워서 9번 모두 졌다.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의사 직역 카르텔과 싸워서 그 의사 직역 카르텔을 혁파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관리해 갈 수 있다. 이 카르텔과 싸우려면 이 카르텔이 그냥 없어집니까? 끝없이 저항을 할 텐데, 그 저항하는 직역 카르텔, 의사 직역 카르텔과 싸우려면 인기 없는 정책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는 거 감수하고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 개혁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 아니라 각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4+1 보십시오. 연금개혁. 이게 특수직역이 저항하는 개혁 아닙니까? 의료개혁. 의사 카르텔, 의사 직역 카르텔이 저항하고 있잖아요.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그거 보십시오. 노동개혁. 민노총, 한노총, 그 노동귀족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합니까? 이런 저항을 물리쳐야만이 비로소 이 개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확신이 강할 뿐더러 법률가의 특징대로 개혁의 동력을 지지율이 아니라 정책의 논리적 적합성,
논리적 정합성에서 찾는다. 이게 맞으면 가는 거다 이거예요. 예, 대통령실 참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 400조 원 이상이 늘어나면서 국민 마음을 달랠 정부의 여력 자체가 없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은 물론 각종 기금까지 탈탈 털어 쓰고 갔다. 지지율을 올려서 돈을 풀고 싶어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싶어도 풀 돈이 없다 그랬어요. 포퓰리즘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론 일침 첫 번째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먹거리와 미래 투자라는 두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선택적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 적극적, 선택적, 적극적 재정정책 해야 한다.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선순환이 되면 좋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 목표는 아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는 것은 뭔가 더 긴요하고 중요한데 투자하기 위해서다. 그게 어디냐? 미래 먹거리 분야와 미래 인재 육성 분야다. 이 점을 분명히 하자.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고성욱 칼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5대 개혁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지하는 한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5대 개혁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역대 정부와는 달리 이 5대 개혁을 추진하고 돌파해서 성공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지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몇 분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이 뭐 거의 좌초된 것 같은데 어떻게 고 박사는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냐. 팩트가 뭐냐. 약간 이런 비판적인 질문 포함해서 좀 몇 분의 그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다시 생각해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하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성국 칼럼을 통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10배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드렸습니다. 개혁도 혁명도 기존의 카르텔 구조를 혁파해야만 되는 건데, 혁명은 혁명적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기존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개혁은 기존의 법 질서와 과정을 다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기존 카르텔을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혁명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개혁을 하나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4개를 하겠다고 지금 나섰거든요. 실제로 지난 2년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국정의 절반 이상은 이 4대 개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가 안보를 바로잡는 데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했던 지난 2년여의 정치 상황은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이 다수의 종북 주사파 의원들이 어떤 입법적 지원과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사사건건 대통령 발목을 잡았던 그 2년여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정치 환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지금 여기까지 밀고 간 거예요. 밀고 온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언제 한번 개혁의 주체로 나서서 뭐 제대로 짐을 나눠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이 때나
예전에 이준석이 김기현이 때나 뭐 개혁은 알아서 대통령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 정치 할래요.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당의 도움도 하나 받지 못하고 야당의 끊임없는 이 방해 공작에 맞서서 그리고 개혁을 하게 되면 그 개혁에 의해서 기득권을 잃게 되는 카르텔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 카르텔 구조들은 정말 목숨 걸고 저항하거든요. 이런 2중 3중의 적대적 환경 속에서 4대 개혁을 추진해 온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4개를.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낸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 성과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고 또 정말 어려운 성과들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4대 개혁과 플러스 2인데 플러스 2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고 4대 개혁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노동개혁을 하면서 2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관철시켰습니다. 결국 투명성 관철이 됐어요. 지금 이제 민노총, 한노총 말할 것 없이 사실은 이자들이 다 합쳐봤자 노동자들의 15% 정도밖에는 대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노동 규적화 돼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철밥통 같은 이 노조 카르텔을 구축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 카르텔을 구축하고 지그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하니까 회계를 불투명하게 했던 거예요. 공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이 노조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해체하는 핵심 고리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죠. 결국 지금 한노총, 민노총 90% 이상의 노조들이 다 회계장부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건 대단한 개혁 성과입니다. 이제 저것들이 말이죠. 한노총, 민노총 노동규적들이 함부로 지긋들 마음대로 돈 못 써요, 이제는. 그 다음에 2번째가 수십 년간 정말 손대지 못했던 건설 현장의 조폭과 같은 이 노조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한 겁니다. 건설 현장. 건폭이라고까지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건설 현장에 이 노동기적 카르텔들이 꽉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모든 건설 현장 공기를 늘리고 줄이고를 지긋들 마음대로 하면서 상납받고 민노총 조합원들 취직시키고 이런 짓들을 해왔잖아요. 그거 완전히 철폐했어요. 그 과정에서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이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저 건설 노조 카르텔의 조직적인 저항에 맞서 싸웠죠.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만둔 이후에 일부 건설 현장에서 다시 건폭과 같은 행태가 재현될 조짐이 있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제보들이 있었어요. 저는 싹은 지금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런 식의 현장 싸움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잘못하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어도 건설 현장에 있어서 다시 독보석 같은 노동기적 카르텔이 설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지금 노동개혁은 이 노조 회계 투명성과 건폭 척결을 통해서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제는 노동 약자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노동개혁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못 믿겠으면 건설업계 누구라도 좋으니까 붙잡고 물어보세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교육개혁인데, 이 교육개혁도 정말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사교육 카르텔에 의해서 입시가 완전히 왜곡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몇 개를 가지고 대치동의 그 입시 전문 학원의 스타 강사들한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돈 갖다 바치면서 문제풀이를 노하우를 전수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꼭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느 학생은 서울대 의대 가고 어느 학생은 뭐 수도권도 못 가는 이 갈림길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런 이 킬러 문항 몇 개를 집중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그리고 문제를 내주고 문제를 낸 사람이 학원에 가서 강의도 하는, 이런 정말 이중 삼중의 이 교육계 사교육계 카르텔이 이 입시제도를 완전히 왜곡하면서 수십 년간 헤쳐먹었던 이 구조를 깨뜨렸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이 파라쿤 강남 학원가는 뭐 성업한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킬러 문항 갖고 장난은 못하게 됐어요. 핵심고리. 개혁을 하려면 여러 수십 개의 개혁 과제가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다 쫓아가면서 하기는 너무 힘들고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수많은 개혁 과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를 딱 잡아서 개혁의 실마리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을 가지고 독점해서 엄청난 이 돈을 긁어 모으는 이 사교육 카르텔을 교육개혁의 핵심 고리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교육 사교육 카르텔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성큼 우리가 한 발, 두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돌봄학교입니다. 돌봄학교는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한 호평을 받으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교육개혁은 지금 이제 마무리를 잘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연금개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연금개혁인데, 이게 지금 국회에다가 맡겨놨더니 2년 동안 해갖고서 모수개혁 조금 하자는 걸로 정말 용두사미처럼 결론을 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끝낼 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죠.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숫자 몇 개 조정해서 연금 기금 연금 기금 뭐 한 6, 7년 연기하는 이런 미봉책으로는 안 돼.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해야 돼. 그래서 여야가 거의 야합할 뻔했던 이 연금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정부가 직접 대통령실과 손잡고 얼마 전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모수개혁과 동시에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 유례 차등,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최소한 30년 이상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정부의 안으로 내놨어요. 물론 이거를 채택하려면 국회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은 국회 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년씩이나 시간을 질질 끄면서 고작 숫자 몇 개 바꾸는 모수개혁해서 연금 고갈 시점 7년 정도 늦추는 이런 정말 말도 아닌 이 애들 장난 같은 이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결합한 연금 개혁안을 통해서 최소한 30년에서 50년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획기적인 연금 구조개혁안이 제출된 겁니다.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를 안 하면 늦춰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정부가 이런 안을 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원성을 듣지 않으려면 국회도 어떤 형태로든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먼저 개혁안을 내고
국회에다가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연금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성과 있게 추진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의료개혁입니다. 9번 싸워서 9번 의료계한테 졌다는 것 아닙니까? 역대 정부들이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의료개혁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9번 시도했다가 9번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강력한 의사 직역 카르텔, 이 자들은요 환자들까지 버리는 걸 감행하는 자들입니다. 차라리 추석 연휴 때 좀 많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폐륜적 막말까지 짓거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의사 직역 카르텔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혼자, 정치권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거의 혼자 의대 정원 1,500명 1차 증원, 그리고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대대로 되살리기 위한 선별적 선택적 지원, 이런 이 의료개혁 패키지를 지금까지 밀고 왔습니다.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한동훈이가 뛰어들고 이재명이가 뛰어들어서 마치 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듯이 분위기가 지금 일부 조성되고 있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핵심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담판입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아무리 버텨도 이미 2025학년도 의대정원 1,500명 해서 시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절반 이상 이미 의료개혁은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기정사실을 하면서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른바 빅5 병원부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시키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동시에 간호사들의 이 PA 자격을 대폭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료 직역 카르텔, 의사 직역 카르텔을 해체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다시 재구조화하는 의료개혁도 이제 끝이 보인다. 절반 이상은 이미 성공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 않는 플러스 2가 있습니다. 하나가 저출산 대책이고 하나가 지방균형 발전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거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걸 발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의 부서 신설을 통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력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발표가 됐습니다.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저출산 수석은 이미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균형 발전 관련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명명하고 대통령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이 회의를 빠지지 않고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눈높이를 통해서 지방발전 계획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발상을 바꾸는 이런 실질적인 지방시대의 구현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방에 가셔서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같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도 역대 정권, 역대 대통령의 지방균형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이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위 4개의 개혁과 2개의 주요 국정과제. 이것이 그야말로 최악의 정치 상황 속에서 여당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밀고 온 4대 개혁이고 2대 주요 국정과제 실천 현황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했다, 적어도 절반의 성공을 했다 평가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개혁, 앞으로 진행해 나갈 개혁 자체의 의미를 폄훼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없죠. 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과 2대 국정 과제의 힘있는 추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4대 개혁 플러스 2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뜨거운 관심과 공감의 뜻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보수 자유파의 역사를 보면 한 300~400년의 이 자유파의 역사, 세계사적으로 볼 때요. 그 역사를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혁명당한다. 보수주의의 사상 철학적 기반을 세운 에드먼드 버크가 바로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영국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수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프랑스처럼 혁명당한다.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혁명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보수가 스스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게 개혁주의의 기본 논리입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10배 이상 어렵다. 왜? 법과 제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제 칼럼에서 말씀드린 개혁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의견을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4대 개혁은 사회 분야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사회 분야 개혁만 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 또한 4대 분야, 사회 분야 4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 마지 않는 이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 분야 개혁 또한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개혁입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 기반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고 인태 지역의 외교와 아프리카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정말로 혁명적인 외교안보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 시장 중심으로 국가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건전 재정을 확립하고 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킬러 규제를 철폐하고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원전 생태계를 재건하고 또 국방을 산업 영역으로 확장시킨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경제 분야 개혁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개혁은 역대 최초로 유치원 보육원 유보 통합을 단행했고 늘봄학교와 중등 AI 디지털 교육 및 직업 기능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과 초중 등을 연계하고 대학 교육의 학과벽을 허물어서 융합 연구를 강화하고 대학과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개혁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 수요에 따른 노동공급의 유연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유연화, 해고 유연화만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 형태, 근로시간 유연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또 연금 개혁 문제도 모수 조정 개혁 차원을 넘어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제도를 개선해서 노후 소득 보장 다층적 체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각종 기업의 부실 위기에 대응하고 물가 안정, 통상 마찰 대응, 쉴 틈 없이 이러한 일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분들의 정말 뜨거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를 읽어보면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유주의 개혁, 자유민주주의 개혁의 마지막 기회인 이번 개혁을 놓치면 정말 영영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제가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또 묵묵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이 개혁을 지지하고 버텨주시는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정말 뜨거운 개혁의 추동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혁. 혁명보다 10배나 힘들다고 하는 이 개혁. 이 개혁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국회의 지원을 받아서 개혁하는 겁니다. 국회의 지원을 받아서 법과 제도를 고쳐가면서 개혁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불가능합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은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온갖 카르텔과 이중 삼중으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쌍심지를 들고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지원, 국회의 법제도 개선이라는 입법 활동에 도움을 받아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4년 후 총선거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다시 다수파가 되기 전까지는 국회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개혁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무엇이냐?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만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지지라고 하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운영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가 압도적 다수파로 구성하고 있는 저 국회를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지지율 돌파만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 시도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더구나 국민의힘까지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대통령실 위로는 장관급 3명,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위시해서 저 아래로는 7급 9급 직원들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 대통령의 비서들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전도사로 재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비서들조차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하는 상황에서 당이 도와준다, 국회가 도와준다,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을 설득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설명하고 왜 이것을 개혁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혁의 디테일에 있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개혁 전도사로 개혁의 선봉부대로 재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할 능력 없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특히 이 개혁의 선봉대 대통령실이 개혁의 선봉대로 재구성되고 재무장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 파트가 세 군데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개혁은 단순히 사회 분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하고 경제시장 경제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하고 사회 분야 개혁이 필요하고 문화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이든 정책실이든 개혁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조직하는 것은 안보실이나 정책실에서 직접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그리고 민정수석실입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기획하고 타임테이블을 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정무수석실이 기획하고 타임테이블을 짠다면 이걸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을 홍보수석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뭐냐? 이렇게 해서 정무수석실이 기획하고 홍보수석실이 열심히 알리는 그리고 지지를 조직하는 과정에 혹시 현장의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크로스 체킹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통해서 애초에 기획을 미세 조정하고 홍보의 포인트를 다시 보완하는 그 피드백의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민정수석실을 따로따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 정무수석실의 기획, 홍보수석실의 홍보,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민심 체크, 이것을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에 지금 두고 있잖아요. 왜? 그 모두를 총괄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개혁에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다면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의 선봉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조직이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이고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자리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점을 정진석 실장 이하 수석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야말로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를 재구조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성욱 칼럼, 대통령실 전체가 개혁 선봉대, 개혁 전도사가 돼야 한다. 네, 고성욱 칼럼이었습니다. 한동훈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측근으로 활동하죠. 전략기획 부총장입니다. 신지호. 네, 신지호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우호적 차별화를 용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호적 차별화. 아까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도 그 3333-3010 샵 3333-3010 문자 서비스로 이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신조의 얘기를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차별화를 벌써부터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차별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적대적 차별화가 있고 우호적 차별화가 있다. 적대적 차별화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 짓밟으려고 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져가려는 것이고, 우호적 차별화는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 우호적 차별화는 대통령실에서 용인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제가 이 한동훈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 신조어의 얘기지만, 뭐 신조어의 얘기가 곧 한동훈의 얘기이기도 한 것 같으니까, 또 김경률이나 진중권이나 한동훈이 가정교사로 알려져 있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총선 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것은 그럼 적대적 차별화인가 우호적 차별화인가?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적대적 차별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한동훈의 등을 돌리고 한동훈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정북주사파들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트집 잡느라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3번, 4번씩 지금 강행 처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제3자 추천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입니까? 우호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입니까?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그 해병대원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구도 속으로 몰아넣는 적대적 차별화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우호적 차별화 좋습니다. 우호적 차별화의 사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한테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태우야, 대선에서 이겨야 돼. 이기려면 필요하면 날 밟고도 가. 날 밟고 가도 돼. 날 밟고라도 이겨야 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태우 후보가 6.29는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단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전두환 대통령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들이 노태우 후보가 저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노태우 후보를 공격하려고 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다 막아줘서, 야,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기는 것이 중요해. 이게 우호적 차별화의 역사적 사례예요.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전두환 같은 통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자, 이때 전두환과 노태우 간의 우호적 차별화의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전두환과 노태우는 운명 공동체다. 전두환이 죽으면 노태우도 죽는다. 노태우가 죽으면 전두환도 죽는다. 그 하는 운명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인식과 신뢰,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호적 차별화 좋아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호적 차별화 아니라 뭐라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되려면 전제는 신뢰입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과 어떤 공격에도 어떤 이간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 이게 있어야 비로소 우호적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처음에 출발은 우호적이었다 하더라도 곧이어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진정으로 뭔가 차별화는 해야 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별화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과 어떤 이간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 확고한 신뢰를 뭘로 보여줄 거냐? 뭘로 보여줄 거냐? 세 가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막연하게 신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라. 첫째,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막겠다 내가. 이런 의지를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수십 번 필요할 때마다 천명해야 돼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 8명을 빼가야만이 탄핵이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를 이간질하려고 온갖 공작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작에도 108명이 흔들림 없이 딱 뭉쳐서 탄핵 저지를 한다면 그것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호적 차별화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하는 한동훈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저 종북 주사파 192석으로 압도적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저 야권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자유파의 유일한 무기가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에요. 지금까지 그 대통령 거부권으로 수많은 악법들을 저지해 왔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계속해서 저 거부권 행사에도 또 하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계속 가중되니까 언젠가는 뚫릴 거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어. 계속해서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장 오늘도 해병대원 특검법 안철수 덜렁 나가서 찬성표 찍잖아요. 이런 것이 좌파들한테 야 조금만 더 흔들면 넘어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동훈이 안철수랑 만나서 사정이 이러하니까 당신 개인 소신은 내 존중하나 같이 행동해 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설득했냐 말이에요. 안 했잖아. 유일한 무기인 거부권은 한 번 국회에서 제2 요구가 부결돼 버리면 그럼 그것으로 더 이상 그 칼은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자유파 분열, 국민의힘 분열은 불가피해집니다. 이 유일한 마지막 칼, 이거를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 생명만큼 지켜낼 의지가 있느냐. 사안에 따라서 한두 명 이탈자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하면 철통같이 막아서 부결시킬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호적 중립이고 우호적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너무 많은 거 주장합니까? 그러나 이건 기본이에요. 대통령 탄핵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유일한 무기인 대통령 거부권, 이거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세 번째는 뭐냐? 차별화하려면 사전에 조율하고 해라. 먼저 질러놓고 사고치지 말고. 여야 의정협의회, 아니 정부의 입장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불쑥 질러놓고서 지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느냐. 제3자 추천 특검법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불쑥 질르는 바람에 지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져버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러놓고 뭐 하는 것은 여권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전 조율을 해라. 사전 조율을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지켜. 나머지는 당신 한번 해봐. 이런 정치적 조율이 있어야 비로소 우호적 차별화가 가능해져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후보 간에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호적 차별화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세 가지만 한다면 한동훈이 뭐라도 우호적 차별화를 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한동훈의 지지율 상승이 곧
국민의힘의 상승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 가지를 지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호적 차별화는 말장난이다. 그것은 적대적 차별화로 가는 달콤한 지옥문에 불과하다. 그것은 모두의 공멸이다. 이 점을 제가 한동훈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이가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어제 한 얘기입니다. 광주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로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권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권이죠. 종전선언만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 사드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사드 기지 앞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은 시민단체 몇 년씩이나 방치했다. 한미 확장 억제에 무관심한 5년을 보냈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을 옹호하는데 정력을 낭비했다. 임종서이가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 통일하지 말자 한 주장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다. 임종석의 말은 그야말로 반헌법적 주장이다. 북한은 유리할 때 통일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선다. 핵미사일을 통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북한 헌법에 적어놨는데 이게 흡수통일이지 우리가 흡수통일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임종서이가 어제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유사시에 무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영토 완정이 북한의 국시라고 김정은이가 강조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하지 말자 마치 완전히 따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라. 두 국가로는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정체성 그 틀 자체를 지워버리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 국민적 동의 얻기 어렵고 각계의 비판과 남남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평화통일 의무에 대한 선서를 한다. 방식과 상관없이 통일만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만 유지되면 통일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도 아니다. 평화와 통일 둘 다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이 문제 관련해서 선진변호사협회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나라 유지될 수 없다. 나라의 본질은 이념이다. 문재인과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수용 입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대한민국 안에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4조에 명시된 한반도의 자유통일 지향은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다. 문재인과 임종석은 이를 인정한 적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 또 공공연하게 북한의 변화된 입장에 따라 통일 지향마저 부정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6.25라는 큰 희생까지 치르며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갓 태어난 나라를 지켰고 6.25를 거치고서도 한반도의 남쪽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흐름이 꾸준히 지속 확장되어 온 것에 대해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문재인 측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한다. 통일된 조국을 위해 봉기했다면서 4.3을 미화하고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들은 애초에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세워진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규범 내에서 갈라진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대한민국의 이념적 선택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어렵더라도 진실과 헌법적 규범을 지킬 때 미래 번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입장이 극우인가?
우리의 이런 입장을 극으로 모는 자들이야말로 반헌법,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선진 변호사협회의 공식 입장문을 제 논평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 고성호 칼럼은 문재인, 임종석 등 반통일 반헌법 주장을 내놓고 한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의 망동을 응징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